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지금 태풍 카눈이 이제 우리 한국에 상륙을 해가지고 이제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다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벽에 SEC가 결국은 이 리플을 상대로 해서 법원에 중간 항소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이렇게 됐을 때 리플이 이 SEC를 상대로 다시 승리할 수 있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들은 어떻게 전개될지를 제 나름의 생각들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다가 뭐 그저께 잠깐 반등을 했는데 다시 조금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이제 좀 임박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시그널들은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이클에서는 적용됐던 그런 시그널들이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거시경제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3대 지수를 보시면 어제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특히 나스닥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는데, 그걸 좀 이제 관찰하려는 모습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계감들을 좀 보여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큰 이유입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미국 투자 제재를 이제 더 하겠다라고 행정명령을 또 냈는데,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 큰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 지금 거의 양분이 딱 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빅테크들 위주로 해서 나스닥 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거는 요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행주들도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 등에게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이런 핵심적인 세계 분야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 단독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글로벌 공급망이 넓게 형성이 돼 있고 서로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있는 주식들, 뭐 테슬라도 많이 떨어졌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이 CPI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올라서 전달의 3.0보다는 좀 더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되고 있고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전달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좀 빠르게 내려오면서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지금 정체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연준의 어떤 관망세들이 길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긴축 기조들이 계속 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달에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여전히 85.5%로 절대적으로 높고요. 이 기조는 연말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연말에도 어떤 인상할 가능성이 25%가량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이 거의 종료됐다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에서 추가 인상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데다가 점도표상으로는 한 번 더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꺾이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론은 두 가지 정도인데요.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너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연준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지점, 교착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차차 낮아지겠지만 이미 시장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더라도 굉장히 막 놀랍게 다가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네, 어제도 무빙이 제법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30K를 뚫고 올라갔었는데 다시 버티지 못하고 내려와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29.5K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리플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보면은 굉장히 리플도 무빙이 제법 있었지만 결국은 소폭 상승, 뭐 도지에 거의 가깝지만 소폭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50일 이동 평균선을 갖다 잘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제 비트코인은 0.65% 하락했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하락의 폭이 좀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0.03으로 거의 뭐 횡보 수준을 보였고요. 리플도 0점대, 그리고 솔라나 대부분은 0점대에서 1점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했고요. 50.47%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3계단 상승을 해서 53입니다.
자, 그러면 CBD 차트를 통해서 고래들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매수벽은요,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의 매수벽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도벽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30K에 굉장히 진한 요 매도벽이 보이지 않는데 아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닿았다가 다시 하락을 해서 지금 30K를 시원하게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에서는 늘 강조드리지만 30K를 뚫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이후로 지금 31K 그리고 32.4K까지 뚫어내는 것이 이 추세 전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고래인 이 갈색 고래는 이 구간부터는 계속해서 또 홀딩을 하면서 시장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도 이 두 번째 큰 고래인 보라색 고래는 물량을 조금씩 더 투입을 했는데 가격의 어떤 큰 상승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조금 정도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왜냐하면은 이 빨간색 고래와 녹색 고래, 주황색 고래가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좀 물량을 던져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파란색 고래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모습들을 보이긴 했는데 그 어떤 영향력이 이 빨간색 고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이 SEC의 항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결과들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리플이 우위에 서게 될지 아니면 반대 결과가 나오게 될지 제 개인적인 생각들도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확정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요게 이제 원문에서 이제 캡처를 한 건데요. 자, 그러면 이번 항소의 핵심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SEC가 XRP의 증권성 판결 관련해서 중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완전히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간 항소라는 이런 형식으로 본인들의 어떤 컴플레인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법원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 리플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한 거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해서 부분 승소, 그러면서 사실상 리플의 손을 좀 들어준 부분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SEC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리플을 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에 대한 이 무죄 취지로 판결한 부분을 중간 항소하겠다. 그러니까 딱 요 부분을 이제 건드린 겁니다. 가장 핵심 안건을 갖다 건드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SEC가 이 리플에게 오는 8월 16일까지 중간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제 리플이 어떻게 답변을 할지도 잘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입니다.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포스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SEC가 항소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중간 항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그래서 우리 리플은 다음 주에 법원에 응답을 제출할 거다. 그래서 계속 한번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에 대해서 뭐 전혀 물러나지 않고 정면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미국의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 제임스 필란의 글을 이제 공유를 했는데요. 이제 제임스 필란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SEC 측의 이 이의 제기와 항소 전 모든 판결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리플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본 거는 항소 전 모든 판결을 유예해 달라는 이 요청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은, 자, 이 항소를 했을 때 이게 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잠깐 언급을 해보면, 지금 이 리플과 관련해서 SEC와 리플의 소송을 가장 좀 발빠르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지금 이 트위터에서 이 엘리니어 테렛이라고 하는 폭스뉴스 기자거든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분야의 훌륭한 법조계 인사들로부터 이 중간 항소에 대해서 본인이 배운 것이 있는데, 이게 승인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 중간 항소를 잘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SEC가 이거를 갖다가 승인을 받으려면은 이 모두로부터 토레스 판사를 비롯해서 이 법원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되는 수준이다. 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SEC가 중간 항소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항소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지금 SEC가 본인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통제와 권한을 얻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SEC가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이 퍼즐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 패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결과를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송에 대해서 지금 뭔가 하지 않으면은 본인들이 이걸 인정하는 것이 되고 앞으로 지금 그레이스케일 소송부터 해서 지금 소송들이 줄줄이 얽혀 있잖아요. 코인베이스도 있고 본인들이 온갖 암호화폐 기관들과 거래소와 각종 이제 회사들에게 소송을 걸어놨는데 거기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SEC가 그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부분 승소를 했지만 나머지 이제 기관의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형에 대한 소송들, 그 임직원들에 대한 어떤 소송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2024년 2분기에 배심원이 동원되는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2024년 아마도 이 5월 정도에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변호사가 지금 친 리플 변호사이고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포스팅을 하는 사람이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결과가 아무리 빨라도 2024년 늦 여름에 나오게 될 테고 2025년까지도 넘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XRP와 리플에게 불리하냐 하면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만약에 배심원들이 이제 참석을 하는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SEC보다는 리플에 조금 더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배심원들은 법관들보다는 증권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리플에 대한 어떤 증권에 대한 법률적 논쟁보다는 기술적인 특징과 잠재적인 이점에 초점을 맞춰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관들보다는 리플에 대해서 더 동정적이고 감정적으로도 리플에게 더 기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리플은 이 XRP 개발을 공부하는 미국의 회사이고 SEC는 규제기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심원들은 이 리플이 SEC의 압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그 상황들을 이해를 하고 SEC의 어떤 과도한 규제들이 더 불합리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 배심원 재판은 판사들이 판결하는 것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되겠지만 어쨌든 재판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게 되고 이 2라운드를 통해서 XRP 증권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리플을 향한 일련의 움직임들도 굉장히 좀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지금 계속 기울고 있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코인마켓캡과 더불어서 양대 산맥이죠. 이 코인게코가 이 SEC의 유가증권 간주 암호화폐 카테고리를 신설했는데 거기에다가 XRP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런 암호화폐 이 산업계에서도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그냥 공식적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기관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기관 중 하나죠. 이 국제결제은행이 국가결제 간 상호 운용성 및 확장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는데 그 공식 멤버로 리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리플의 입지가 지금 어느 상황인지를 갖다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플이 각 국가들의 CBDC 솔루션에 굉장히 크게 관여를 하고 있고 굉장히 굵직굵직한 은행들, 최근에 영국 중앙은행과도 굉장히 활발한 협력을 이루어냈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리플의 입지 자체는요, 여러모로 봤을 때 굉장히 좀 확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자,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자, 모건 크릭의 이 마크 유스코라고 하는 CEO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리플은 중앙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개인적으로는 이 XRP가 증권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리플 재단과 리플 최고 경영자인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보유한 XRP의 양이 상당하다. 자, 이거는 리플이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기대와 달리 주요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 SEC 항소에 대해서도 SEC가 리플 판결의 특정 부분 항소하는 것에 대해서 승패장담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의 의견에 크게 동의를 하지는 못하는데요. 자, 그럼에도 이런 의견들이 존재한다라는 부분들과 리플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들이 굉장히 나눠진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중요한 데이터들을 보면서 시장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센티멘트에서 이제 제시한 자료를 보면은 이더리움 보유량 기준 상위 10개 주소의 유통량이 34.6%에 해당하는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난 5년간 이 상위 10개 주소들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보이는데 2,786만 이더리움을 매집했고 이거는 이제 금액으로는 516억 달러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형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거는 이더리움이 향후에 어떤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변동성적인 부분에서 지금 변동성이 임박했다는 시그널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미결제 악정이 갑작스럽게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변동성의 어떤 전조로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자, 변동성과 관련해서 지금 블룸버그도 중요한 자료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차트는 뭐냐면은
이 비트코인의 180일 실현 변동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걸 보면은 지금 현재 거의 40% 가까이 지금 후퇴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락을 했다는 건데, 비트코인의 180일 실현 변동성이 이 정도까지 내려간 거는 이번을 포함해서 지금 역사적으로도 거의 4번밖에 안 된다. 포함해서 4번입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이게 바닥을 찍고서 상승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지점을 바닥으로 해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최저점에 거의 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어떤 차트를 더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하락 쐐기형 패턴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6월에 지금 이 랠리 직전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다라고 하면서 이 차트 전문가들이 가격 범위가 좁아지는 이 하락형 쐐기 패턴을 강세 신호로 자주 간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보여지는 걸로 봤을 때 아마도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이 곧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저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는 역시나 늘 강조드리지만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확정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자, 우선 이렇게 됐을 때 결국 하락 쐐기형 패턴의 끝자락에 왔을 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34,000달러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립토 퀀트에서 기고를 하고 있고 또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데요. 바로 버추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의견을 낸 데를 보면은 이거는 비트코인 온체인 손실 리본 지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리본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은 굉장히 비트코인이 이제 바닥을 치고 상승할 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바닥을 쳤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2022년 12월 이제 지난 이후로부터 지금 상단부에 도달해서 계속해서 아래로 지금 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반전 없이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바뀌게 됐을 때 이렇게 다시 금세 리본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런 지점들 없이 계속해서 지금 강세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강세 추세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단계적으로 봐야 되는 게요.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과 관련해서 지금 SEC가 8월 13일까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승인을 하든 기각을 하든 아니면 결정 연기를 하든 요걸 해야 되는데 요 결정 연기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K33 리서치에서도 다가오는 ETF 결정이 최근 시장의 어떤 느린 국면을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완 비트코인의 어떤 담당자는요, 블룸버그에 출연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비대칭적인 상승을 감안할 때,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밀려온 현금을 감안할 때 지금 현재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죠. 자, 그럼 차트적인 관점에서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아침 시황 영상에서 차트적인 관점을 많이 소개해 드리기에는 이 분량도 너무 많아지고 아침에 또 빠르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가급적이면은 제가 별도의 컨텐츠로 기술적인 분석들은 뭐 매일 제공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뭐 한두 개 정도는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좀 한번 애를 써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아직까지 불리시한 황소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걸 최근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면은 계속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가격을 반등시키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파란색 선이 살짝 고개를 들었어요. 29.4K까지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이 강세론자들이 이걸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50일 단순 이동 평균까지 지금 빨리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멘텀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50 SMA가 지금 29.9K 거의 30K 부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31.8K, 32.4K까지 굉장히 치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해서 다시 20 EMA 아래로 지금 20 지수 이동 평균선 아래로 미끄러지면은 계속해서 이 하락세가 랠리에서 매도를 갖다가 강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28.5K에서 30.5K 사이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